세종아, 위험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 근처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계속 짖고 있는 한 마리의 진돗개. 저 개가 뭘 하려는 거지? 소방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스 부호처럼 특정한 패턴으로 짖으며 구조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종은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의 스타였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영웅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영웅이 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프랑스 루아르 밸리의 아름다운 샤토에서 펼쳐진 세종과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아, 세종아. 제 목소리가 루아르 밸리의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3월의 새벽 앙부아즈 근교에 위치한 저희 샤토의 포도밭은 은빛 이슬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루이 드라 발르, 43살입니다.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사업을 현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0대째 이어져 내려온 이 루아르 밸리의 샤토와 포도밭을 기반으로 현재는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글로벌 럭셔리, 식음료 및 호스피탈리티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프리미엄 와인과 샴페인 브랜드는 물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체인, 럭셔리 리조트, 그리고 패션위크나 승마대회 같은 문화행사 후원까지 하고 있죠. 특히 이 샤토는 VIP 고객들을 위한 독점적인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 딸 클레망스의 반려견이자 저희 가족의 영웅 같은 존재인 진돗개 세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사라진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더니 갑자기 마당을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딸 클레망스였습니다. 21살의 그녀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로 이번 3월에 있을 파리 패션위크 참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세종 때문에 밤잠을 설쳤나 봅니다. 아직이야. 마르셀은 어디 있니? 마르셀은 저희 가문에서 6년째 키우고 있는 브리타니 스파니엘입니다. 평소 세종과는 묘한 경쟁 관계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협력을 보여주곤 했죠. 마국간 쪽에서 무언가를 계속 킁킁거리고 있어요. 저희는 서둘러 마국간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마르셀이 바닥을 열심히 냄새 맡고 있었고 그 방향은 루아르 강 쪽이었습니다. 설마.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 쪽은 평소 세종이 가지 않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르셀의 코가 정확히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안개 너머로 저희 집 직원인 장 피에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루이 씨,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쪽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소방서에서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세종이 사라진 이유, 밤새 안절부절 못했던 이유, 그리고 마르셀이 강 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까지. 아빠, 세종이 먼저 알고 간 거예요. 클레망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돗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세종이 누군가의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달려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차를 준비해. 저희는 서둘러 강가로 향했습니다. 루아르 강의 물은 봄이 되면서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새벽의 차가운 기온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서 구조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세종,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세종을 구조대원들이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걸 보니 이미 몇 번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 개가 새벽부터 여기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덕분에 빨리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종이 정말로 위험을 미리 알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물에 빠진 아이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물이 탁하고 유속이 빨라서 수색이 쉽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세종이 갑자기 특정 지점을 향해 달려가더니 계속해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야, 여기를 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세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고 세종의 공로가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빠, 잠깐 와볼래요? 클레망스가 아틀리에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틀리에는 샤토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커다란 창을 통해 루아르 강과 포도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아틀리에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펼쳐진 스케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파리 패션 위크를 위한 준비 작업들이었죠. 이거 봐요. 클레망스가 책상 위에 오래된 책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에 관한 역사책이었는데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종이 이름이 세종대왕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클레망스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정말 패션 디자인에 완벽한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저는 클레망스가 펼쳐놓은 스케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들이 드레스의 실루엣으로 재해석되어 있었고 오 같은 모음들이 액세서리 디자인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번 패션 위크 컬렉션 주제로 하고 싶어요. 한글, 문자의 아름다움, 한글, 더 뷰티 오브 레터즈라는 제목으로요. 클레망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저희 가문의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거든요. 특히 사촌 형인 앙리 드 몽테뉴는 가문의 전통을 해치는 실험이라며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래요. 오늘 세종이 보여준 용기처럼요. 세종이 아무도 모르는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달려갔듯이 저도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어요. 클레망스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인으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창성과 문화적 융합은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마케팅팀의 이야기에서 글로벌 홍보 전략을 짜보자. 바로 그때 세종이 아틀리에로 들어와 클레망스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줬다는 걸 아는 것처럼 당당한 자세였죠. 세종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저는 세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 플로랑스가 아틀리에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앙리 사촌이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 샤토에서 열리는 기부 만찬에 몇 분 더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유럽 귀족 협회 자선 기부 만찬이 저희 샤토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주요 귀족 가문들과 럭셔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좋은 기회네요. 클레망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한글 컬렉션 프리뷰를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정식 패션 위크 전에 반응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보수적인 유럽 귀족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패션을 선보인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죠. 그럼 이번 주말이 진짜 시험대가 되겠군. 토요일 저녁 저희 샤토의 대연 회올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샹들리에 아래로 유럽 사교계의 명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영국의 윈저 공작 부부, 독일의 바이에른 왕가 후손인 막시밀리안 폰 바이에른, 그리고 프랑스 럭셔리 업계의 거물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측근들까지. 총 60여 명의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은근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촌형 앙리가 데려온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전통적인 것만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루이, 오늘 밤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앙리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클레망스의 그 실험적인 패션 이야기 말이야. 혹시 오늘 그런 걸 보여줄 생각은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클레망스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바로 그때 연애홀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종과 마르셀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었는데 두 마리 모두 특별히 손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은 목에 한국 전통 놀이개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마르셀은 프랑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오, 멋진 개들이군요. 독일에서 온 막시밀리안이 감탄했습니다. 저 진돗개는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정말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저는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의 구조활동까지. 손님들이 흥미롭게 들어주고 있을 때 갑자기 연애홀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클레망스가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울 미자를 모티브로 한 실루엣에 금실로 수놓은 한글. 자음과 모음들이 샤토의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클레망스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보일 작품은 한글, 문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만든 것입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클레망스에게 집중됐죠. 저희 가족의 진돗개 이름이 세종인 것처럼 한국 문화와 프랑스 전통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세종이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클레망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앉아서 마치 패션쇼의 파트너인 것처럼 포즈를 취했죠. 연애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막시밀리안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융합은 처음 봅니다. 전통과 혁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윈저 공작 부인도 감탄했습니다. 저게의 품격과 드레스의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앙리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귀족 출신인 샤를 드 브르타뉴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죠. 흥미롭긴 하지만 과연 유럽의 전통적인 패션계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샤를의 도전적인 질문에 연애홀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애홀 밖에서 갑작스럽게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강에 빠졌어요. 연애홀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창가로 몰려가 바깥을 내다봤죠. 샤토에서 500m 떨어진 루아르 강변에서 횃불 같은 불빛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강에 빠진 모양이군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레망스와 세종, 그리고 마르셀도 뒤따라왔죠. 몇몇 손님들도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과는 달리 밤이라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연회에 참석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크가 샤토에서 강변 산책을 하다가 실족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 구조대장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치라이트도 한계가 있고 바로 그때 세종이 갑자기 강변 특정 지점으로 달려가더니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과 똑같은 행동이었죠. 저기요. 저개가 가리키는 곳을 봐주세요. 구조대원들이 세종이 짖는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췄습니다. 그러자 약 50m 하류 지점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보트를 띄웠지만 강의 유속이 빨라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르크는 점점 더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죠.
세종이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빨리 가라,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세종아, 내가 길을 안내해라. 저는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마르셀도 뒤따랐습니다. 구조대와 저희는 두 마리 개를 따라 강변을 이동했죠. 세종이 멈춘 지점은 강이 살짝 굽어져 있어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곳이었습니다. 구조대가 그곳에서 로프를 던지자 드디어 마르크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잡았습니다. 마르크가 무사히 구조됐을 때 강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귀족들도 하나둘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진돗개가 정말 사람을 구한 겁니까? 막시밀리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구조 요청을 한 거죠. 윈저 공작 부인이 세종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군요. 이런 지능과 충성심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의외로 샤를 드 브르타뉴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클레망스에게 다가왔죠. 젊은 아가씨, 제가 아까 무례했습니다. 샤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게의 품격과 용기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귀족성이란 혈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컬렉션이라면 분명 특별할 겁니다. 클레망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패션위크에서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앙리도 다가왔습니다. 루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보군. 세종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전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옳을 때도 있는 것 같다. 달빛 아래 루아르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클레망스 옆에서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서 있었고 마르셀도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제 정말 파리가 기대되는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종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기적이 파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연애 손님들이 하나둘 샤토로 돌아가는 가운데 클레망스가 세종을 안아올렸습니다. 세종아, 내가 우리에게 준 용기로 파리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세종이 클레망스의 얼굴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3월 첫째 주 파리 패션위크를 2주 앞두고 저희 가족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마지막 의상 수정 작업에 매달려 있었고 저는 회사 차원에서 이번 패션위크를 글로벌 마케팅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빠, 세종도 파리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클레망스가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런웨이에서 세종과 함께 걸을 생각이야? 네. 한글 컬렉션의 완성은 세종과의 협업이어야 할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가진 개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파리 패션위크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 이동부터 숙소, 그리고 쇼장 내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클레망스, 파리 패션위크는 샤토에서의 작은 모임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백 명의 패션 관계자들과 언론이 몰리는 곳이야.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종이 없으면 이 컬렉션의 의미가 반감될 것 같거든요. 그때 마침 회사 마케팅 디렉터인 소피 르클레르가 샤토로 찾아왔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관련 최종 브리핑을 위해서였죠. 루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 소식이 이미 패션계에 퍼지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요? 클레망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CNN 스타일과 보그 파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피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런웨이에 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진돗개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동반동물이나 문화, 홍보대사 같은 지위를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죠. 바로 그때 세종이 아틀리에로 들어와 클레망스 발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루아르 강에서의 구조활동 이후로 세종의 명성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상태였죠. 루이, 혹시 세종의 구조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피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서 시민 안전에 기여한 동물에게 주는 표창이 있어요. 만약 세종이 그런 표창을 받는다면, 그럼 세종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회기여 동물로 인정받는 거군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소피, 당장 내무부에 연락해봐. 그리고 지역 소방서에도 세종의 구조활동에 대한 공식 증명서를 요청해보자.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서 세종에게 시민안전기여상을 수여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의 인명구조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제 세종은 명실상부한 프랑스의 영웅견이에요. 클레망스가 기뻐하며 세종을 끌어안았습니다.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도 특별 허가를 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일주일 전 저희는 파리의 르마레 지구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먼트로 이사했습니다. 19세기 건물을 개조한 이곳은 패션위크 기간 동안 임시 아틀리에와 거주지를 겸하는 공간이었죠. 클레망스는 마지막 리허설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종과의 협업 동선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매일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세종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해. 런웨이에서는 모든 동작이 우아해야 하거든. 세종은 정말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만에 클레망스의 페이스에 맞춰 걷는 법을 터득했고, 심지어 특정 지점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까지 익혔어요. 하지만 패션위크 3일 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클레망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컬렉션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사라진 건 클레망스가 가장 공들여 만든 세종대왕 드레스였습니다. 한글 창제의 정신을 담아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 6글자를 금실로 수놓은 작품이었죠. 패션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가장 중요한 의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지? 어젯밤까지 아틀리에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졌어요. 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는데.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위크 직전이라 경찰도 바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루이,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패션계에는 라이벌 디자이너나 브랜드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세종과 함께 샌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평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코를 킁킁거리더니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아, 어디 가는 거야? 세종이 멈춘 곳은 샌 강변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클레망스의 세종대왕 드레스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소리치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재빠르게 그의 앞을 막아섰죠. 으르렁. 세종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를 위협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세종이었지만 주인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인한 면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걔를 치워주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경쟁 디자이너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이 주목받는 것을 질투한 어떤 디자이너가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었죠. 다행히 드레스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훔친 직후 겁이 나서 쓰레기통에 숨겨둔 상태였거든요. 세종아, 내가 또 우리를 구했구나. 드레스를 되찾은 후 저는 세종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종의 뛰어난 후각과 직감이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작품을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파리 패션위크 당일이 왔습니다. 클레망스의 쇼는 저녁 8시 루브르 박물관 근처의 카루젤 뒤 루브르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쇼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런웨이 양쪽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설치됐고 조명은 한국의 전통등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됐죠. 클레망스, 긴장되지?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세종이 함께 있으니까 용기가 나요. 세종은 특별히 제작된 한복 스타일의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시옷자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었는데 정말 품격 있어 보였어요. 세종아,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실수하면 안 돼. 클레망스가 세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종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7시 관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에디터들, 바이어들, 셀러브리티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언론까지 총 3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자리에는 샤토에서 만났던 막시밀리안과 윈저 공작 부인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리까지 와서 클레망스의 쇼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신호가 들렸습니다. 클레망스, 세종, 파이팅!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자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글의 기역자를 형상화한 드레스의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어서 니은, 디귿, 리을 등 각 자음을 테마로 한 의상들이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모음 시리즈에서는 아, 오, 우의 기하학적 라인이 드레스의 실루엣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관객석에서 장엄해 라는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날레 순간이 왔습니다. 클레망스가 세종대왕 드레스를 입고 세종과 함께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자 런웨이 끝에서 클레망스와 세종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쇼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관객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클레망스의 드레스는 정말 예술품이었습니다. 한글의 한을 금실로 수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전체에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이 흘러내리듯 자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종의 자세는 정말 왕족 같았습니다. 머리를 당당히 들고 클레망스와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모습이 런웨이의 진정한 주인 같았어요. 런웨이 중앙에 도착했을 때 클레망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종에게 손짓을 했죠. 세종이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정말 놀라워. 믿을 수 없어.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파리 런웨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재현되는 광경에 감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패션 에디터들과 바이어들이 클레망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세종은 그야말로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클레망스, 정말 대단했어. 막시밀리안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은 처음 봤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윈저 공작 부인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 진돗개는 정말 왕족 같더군요. 품격이 남달라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쇼가 끝나고 1시간 후에 벌어졌습니다. 클레망스, 큰일이에요.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난리가 났어요. 세종과 함께한 런웨이 영상이 벌써 100만 뷰를 넘겼어요. 정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프랑스 디자이너라고 하면서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돗개와 한글, 파리 패션위크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하버드 동창이자 현재 세계적 방송사 파리 지국장인 마이클 존슨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여기서 뭐해? 클레망스의 쇼를 취재하러 왔지. 그런데 정말 대단하더군. 본사에서 긴급히 특집 방송을 만들자고 연락이 왔어. 특집 방송요?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국제방송에서 30분 특집을 방송할 예정이야. 클레망스와 세종이 주인공이지. 이 순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이게 꿈인가요? 클레망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10시쯤 갑자기 쇼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저희가 밖으로 나가보니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소방차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기 사람이 고립되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화재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아, 위험해. 클레망스가 소리쳤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화재 건물 근처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이 고립된 사람이 있는 창문 바로 아래에서 계속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가 뭘 하려는 거지? 소방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행동을 자세히 보니 단순히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패턴으로 짖고 있었어요. 마치 모스 부호처럼요. 혹시 저게가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소방대원이 말했습니다. 개들은 후각으로 건물 내부의 구조나 사람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어요. 소방대장이 세종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조작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종이 가리킨 지점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 경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분 후 고립되었던 사람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군요. 소방대장이 세종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덕분에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세종에게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패션쇼의 스타에서 인명구조의 영웅으로 세종은 정말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세종의 이야기를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의 스타가 된 한국의 진돗개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 진돗개, 파리에서 영웅이 되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가진 개가 프랑스에서 보여준 기적. 클레망스와 세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쇼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종아. 파리의 아침,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서 저는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거야. 세종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종에게 한국문화 홍보대사 명예직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종이 정말 외교관이 되는군. 클레망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세종은 처음부터 우리의 대사였어. 사랑과 용기와 아름다움의 대사 말이야. 그로부터 1년 후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은 전 세계 럭셔리 부티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클레망스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루아르 밸리의 샤토에는 이제 한국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아름다운 문자가 세종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오늘도 샤토의 포도밭을 달리며 새로운 모험을 꿈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돗개 세종과 함께한 특별한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NVIDIA strong buy, AMD buy, Intel hold, Samsung sell, SK Hynix sell. 한국 반도체? 그냥 조립 공장 아니야? 월가 최고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인 42세의 마이클 톰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15년간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그였죠. 그의 리포트 한 줄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10% 오르락내리락하는 월가의 제왕이었습니다. 엔비디아만 있으면 돼. 한국 기업들은 그냥 부품 납품업체 수준이지. 2024년 3월 그가 발표한 AI 반도체 생태계 분석 리포트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내린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삼성전자 홀드, SK 하이닉스 셀. 그는 확신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엔비디아뿐이라고. 하지만 6개월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한국이 AI 시대의 진짜 석유왕이었어. 그의 충격 고백이 담긴 긴급 리포트 하나가 월가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표 직후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마저 무력화시켜버렸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월가를 집단 패닉에 빠뜨린 그 여름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하버드 MBA, 스탠포드 전자공학 박사. 월가에서 15년간 반도체 분석을 담당하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2024년 초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맨해튼 42층 모건 스탠리 사무실에서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AI 붐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날개를 달았거든요. 엔비디아 주식은 240% 폭등했고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AMD도 50% 상승했습니다. 이번 분기 리포트 준비는 어때? 리처드 브라운 부사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AI 반도체 생태계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저는 준비한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AMD, 인텔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했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요? 그냥 메모리 납품업체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정도죠.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그냥 디램이나 낸드 플랫이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BM이라는 게 있다던데? 리처드가 물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냥 메모리 한 종류일 뿐이에요. 핵심은 GPU입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해 3월 15일, 저는 자신만만하게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 전략 2024 엔비디아 독주 시대. 엔비디아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 $1,200, AMD 바이 목표 주가 $180. 삼성전자 홀드 목표 주가 $55, SK 하이닉스 셀 목표 주가 $85.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GPU 설계 능력에 있어요. 제 리포트는 월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톰슨의 예리한 분석이라고 극찬했고 CNBC에서는 저를 AI 투자의 구루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2024년 6월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봐. 동료 제시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미쳤어. 일주일 만에 25% 올랐다고. 저는 SK 하이닉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죠. 더 이상한 건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의 3배였어요. 뭔가 호재가 있었나? 엔비디아가 뭐 HBM3라는 걸 발표했다던데. 저는 즉시 엔비디아 발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B200에 대한 내용이었죠. HBM3 12스택 192GB. 대역폭 8.0TB per second.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SK 하이닉스가 이 HBM3를 독점 공급한다고? 더 파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91%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동료 존에게 물었습니다. HBM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글쎄, 그냥 메모리 아니야? 존도 저만큼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GPU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 백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HBM 없으면 GPU가 쓸모없다고. 백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AI 연산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성능을 좌우한다고. 아무리 강력한 GPU라도 HBM이 없으면 그저 고철덩어리라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HBM3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의 SK 하이닉스 한 곳뿐입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HBM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저는 팀 전체에 긴급 리서치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제시카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디램을 8개 또는 12개 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3D 메모리예요. 기존 GDDR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10배 이상 높아요. 그게 왜 중요한데? AI 연산에서 메모리 병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시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엔비디아 H100 한 대에 HBM이 5개 들어가요. 그리고 그 HBM 가격이 GPU 전체 가격의 40%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H100 하나가 25,000달러인데 그중 1만 달러가 HBM 가격이라는 얘기야? 맞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GB200은 HBM이 12개 들어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GB200 서버 한 대에 HBM만 240개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40개. 240개.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서버 하나 팔 때마다 SK 하이닉스가 240만 달러어치 HBM을 공급한다는 얘기잖아. 게다가 SK 하이닉스만 HBM3를 양산할 수 있어요. 삼성은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가 AI 칩을 못 만들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제가 알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HBM 제조의 불가능성. 제시카가 가져온 기술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TSV 기술이 필요해요. 스루실리콘 바이어 실리콘. 웨이퍼의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구멍을 수직으로 뚫는 기술이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12층을 완벽하게 정렬시켜서 쌓으면서도 수율을 90% 이상 유지해야 해요.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시장 독점도였습니다. 2024년 기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8%예요. 한국이 91%를 독점하고 있어요. 미국 마이크론은 9%예요. 그것도 구형 HBM2만 겨우 만들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혁명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HBM이었던 거죠. 시장 규모의 실체. 존이 가져온 시장 분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HBM 시장이 44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80억 달러가 될 거래요. 8배 성장. 2025년에는 580억 달러, 2028년에는 1330억 달러 전망이에요. 저는 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연평균 70% 성장. 제가 평생 본 어떤 시장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이 올해만 200억 달러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300억 달러.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이 360억 달러인데 그중 300억 달러가 HBM에서 나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중국 견제의 진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정학적 의미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HBM 수출을 금지했어요. 국가보안상 중요 기술이라고 지정했다고요. HBM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AI 칩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하고 HBM 없이는 AI 칩이 불가능해요. 결국 HBM을 통제하면 AI 패권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에 진짜 키를 쥐고 있었던 거죠. 2024년 9월 15일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재평가, 우리가 놓친 진실. 첫 문장부터 제 오만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심층 분석 결과 당사의 기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등급. SK 하이닉스셀에서 스트롱 바이로 목표 주가 85달러에서 180달러로. 삼성전자 홀드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55달러에서 95달러로. 엔비디아 스트롱 바이에서 바이로 목표 주가 1200달러에서 900달러로. 한국 기업들은 AI 혁명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AI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리포트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GPU만 보고 메모리를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AI에서 메모리야말로 진짜 병목입니다. 한국은 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HBM AI 시대의 석유.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산업의 피였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의 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디지털 석유의 91%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무력함.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HBM 없이는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발표 후 15분 만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투자 등급을 이렇게 바꾼 거야?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주식들이 폭등하고 있어.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그날 하루 만에 15% 올랐고 삼성전자도 8% 상승했습니다. CN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월가에서 제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CNBC 생방송에서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톰슨 애널리스트,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AI 생태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GPU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메모리가 핵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도 AI는 가능하지만 HBM 없이는 엔비디아 GPU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이 이 HBM을 독점하고 있어요.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월가의 대혼란. 바클레이즈 한국 반도체 투자 등급 일제히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 HBM 전쟁에서 한국의 승리 리포트 발간. JP모건 AI 시대의 진짜 왕은 한국. 헤드라인. 정치권의 반응. 가장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관세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백악관 내부자에 따르면 트럼프가 HBM의 중요성을 보고받고 정책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AI도 없다는 국가안보보좌관의 브리핑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빅테크들의 한국 러브콜. 제 리포트 발표 후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 AI 세 번째 한국 방문, SK 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 마크 저커버그 메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긴급 회담. 순다르 피차이 구글, 한국은 AI의 핵심 파트너 공식 발언. 새로운 게임의 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AI 시대의 파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HBM 없으면 AI 칩 제조 불가능. AI 칩 없으면 AI 모델 훈련 불가능. AI 모델 없으면 AI 서비스 불가능. 결국 HBM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AI 시대의 진짜 석유는 HBM이고 한국이 그 유전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2024년 12월, 저는 아예 새로운 투자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AI 공급망 피라미드 이론. 제가 새롭게 정립한 이론은 이랬습니다. 레벨 1 가장 중요, 메모리 HBM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체 불가능, 기술 진입 장벽 최고. 레벨 2 AI 칩 설계. 엔비디아, AMD 중요하지만 HBM 없으면 무의미. 레벨 3 AI 서비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레벨의 의존. 우리는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거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포트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파워.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5%, 한국 독점, SK 하이닉스 53%, 삼성 42%. HBM3 기술, SK 하이닉스만 양산 가능. HBM4 기술, 2025년 SK 하이닉스가 최초 양산 예정.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말하지만 정작 AI의 핵심 부품은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의 절망적 상황. 제가 분석한 중국 상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CXMT 2026년까지 HBM2 개발 목표, 한국은 이미 HBM4 시대. 기술 격차 최소 5년 이상. 미국 제재, 핵심 장비 수입 불가능. 중국이 HBM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 저는 고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40%, 미국 AI 칩 30%, 기타 30%. AI 투자의 안전판은 한국입니다. HBM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2025년 1월, 저는 개인적인 칼럼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가 한국에게 배운 교훈. 15년간 월가에서 반도체를 분석하며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과 실리콘밸리만 바라보며 진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놓쳤죠. 한국 기업들을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HBM은 스마트폰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GPU처럼 주목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이야말로 AI 혁명의 진짜 심장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쌓아올리는 경이로운 기술. 이것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미국의 착각. 우리는 설계가 제조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제조 기술이 더 중요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계라도 HBM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저 도면일 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조언.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급망의 병목을 찾으세요. 그곳에 진짜 파워가 있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을 평가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되면 끝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HBM4, HBM5, 그리고 아직 이름도 없는 차세대 메모리까지.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제 예측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굴복.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국과는 윈윈 관계를 추구한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CEO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HBM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AI 산업이 마비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가 결정타였죠. 한국 기업들의 역전극. SK 하이닉스 2024년 매출 44조 원,
전년 대비 92% 증가. 삼성전자 DS 부문 사상 첫 SK하이닉스 추월 HBM 시장 2025년 580억 달러, 전년 대비 53% 성장. 제가 스트롱 바이를 외친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 주가가 110%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향 조정한 엔비디아는 30% 하락했죠. 월가의 새로운 공식. 이제 월가에서는 새로운 공식이 통용됩니다. HBM 없으면 AI 없고 AI 없으면 미래 없다. 모든 투자은행이 한국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애널리스트들도 늘어났죠. 제 개인적인 변화. 저 역시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과 삼성 평택 라인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기술력에 경외감을 느끼죠. 12층짜리 메모리를 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SK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설명해주는 TSV 기술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겸손해졌습니다. 새로운 경쟁 구도. 2025년 현재 HBM 시장은 이렇게 재편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60%, HBM4 독점 공급. 삼성전자 35%, HBM3 대량 공급 시작. 마이크론 5%, 구형 제품만 간신히 유지. 한국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미래 전망. 제가 내다보는 2030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HBM 시장이 1,330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의 95%를 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6세대 HBM4, 7세대 HBM5 기술에서는 한국의 독주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죠. AI가 발전할수록 한국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진짜 파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화려한 GPU 뒤에 숨은 HBM, 멋진 AI 서비스 뒤에 숨은 반도체. 진짜 권력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진짜 해자다. 12층 메모리를 90% 수율로 싸는 기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단기간에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죠. 지정학보다 기술력이 강하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도 중국의 추격도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겸손함이 최고의 투자 철학이다. 15년간 쌓은 제 오만함이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라고. 20세기에 석유가 지정학을 좌우했다면 21세기에는 HBM이 AI 패권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였던 제가 한국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시인이었어.